많이들 이제 피곤하고 컨디션도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네. 항상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차익시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이제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압도적 다수의 공장들은 증기기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수의 공장들만 폭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저런 인제 그 증기기관이 아니라 이제 내연기관들을 사용하고 예 폭포 같은 게 인제 있다고 해도 딱히 그닥 예 그 동력원으로 사용할 요인이 별로 없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인제 증기기관의 성능이라는 게 예 폭포가 그만큼의 인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상정입니다. 그래서 폭포를 이용해서 이제 수차를 돌리면 그만큼 비용 가격이 동일한 규모의 생산을 에 필요한 비용 가격이 작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인제 어떤 일이 인제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읽어 보죠. 정명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수력으로 수력으로 운영되는 공장의 비용 가격은 100이 아니라 90이라고 가정하자. 시장을 지배하는 대량의 상품의 생산 가격이 15%의 이윤을 포함하여 115이므로 수력을 사용하는 공장도 115, 평균 가격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 가격에 판매할 것이며 이 공장의 이윤은 15가 아니라 25로 될 것이다. 지배적인 생산 가격이 이들로 하여금 초과 이윤 10을 얻게 한 것인데 이것은 이들이 상품을 생산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들이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 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평균 수준보다 나은 조건에서 상품을 생산하며 자본을 진흥시키기 때문이다. 예. 지금 생산 가격이 115 인데 비용 가격이 이제 90인 경우에는 이윤이 15가 아니라 이제 25를 얻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4 번입니다. 민병헌 씨.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이 곧 명백해진다. 첫째, 자연의 수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생산자들의 초과 이윤은 먼저 유통 과정에서 거래의 뜻밖의 결과이거나 시장 가격 변동에 의한 우연한 결과가 아닌 모든 초과 이윤, 이 범주는 이미 생산 가격을 설명할 때 전개된 바 있다. 초과 이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초과 이윤은 유리한 생산자의 개별 생산 가격과 그 생산 분야 전체의 일반적인 사회적 생산 가격, 이것이 시장을 지배한다. 사이의 차익과 동등하다. 이 차액은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개별 생산 가격을 넘는 초과분과 동등하다. 따라서 이 초과분 또는 초과 이윤을 규정하는 두 개의 한계는 한편에서는 개별 비용 가격과 개별 생산 가격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다. 예. 일반적 생산 가격, 시장 가격에서 개별 생산 가격을 인제 뺀 크기가 초과 이윤이고 개별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가보다 작은 이유는 개별 비용 가격이 작기 때문인 거죠. 4-1번 보겠습니다. 김나영 씨. 수력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더 낮은 것은 그것의 생산에 더 적은 노동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불변 자본의 일부로 들어가는 대상화된 노동이 더 적기 때문이다. 이 공장의 노동이 대다수 공장의 노동보다 더욱 생산적이고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은 이 노동은 동일한 상품량을 생산하는데 더 적은 양의 불변 자본, 대상화된 노동을 필요로 하며 또한 더 적은 양의 살아있는 노동, 왜냐하면 숫자는 열을 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런 더 높은 개별적 노동 생산성은 상품의 가치, 상품의 비용 가격, 그리고 상품의 생산 가격을 저하시킨다. 이것은 그 산업 자본가에게는 상품의 비용 가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는 더 적은 대상화된 노동에 대해 지불하며 또한 더 적은 살아있는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4-2번 볼게요. 그다음에 정명욱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그의 상품의 비용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그의 개별 생산 가격도 또한 더 낮다. 그의 비용 가격이 100이 아니라 90이기 때문에 그의 개별 생산 가격은 115가 아니라 103과 2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산된 초과 이윤은 10이 아니라 11과 2분의 1입니다. 그의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차이는 그의 개별 비용 가격과 일반적 비용 가격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그의 초과 이윤의 한계를 설정하는 하나의 요소다. 다른 하나의 요소는 일반적 이윤율이 하나의 규정적 요소로 들어가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다. 석탄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의 개별 비용 가격과 일반적 비용 가격 사이의 차액은 감소하고 따라서 그의 초과 이윤도 감소한다. 만약 그가 자기 상품을 개별 가치 또는 이 개별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면 그 차액, 초과 이윤은 사라질 것이다.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 예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역자주가 이제 조금 그 막스가 써놓은 숫자로 수정을 하는데요. 자, 비용 가격이 이제 100이고 평균 이윤율이 15%라고 해서 생산 가격이 115였어요. 시장 생산 가격, 일반적 생산 가격이 115인데, 자, 폭포를 사용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비용 가격이 이제 90이어서 90의 비용 가격을 가진 자본이 115에 판매해서 이 이윤이 이제 15가 아니라 25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10이라고 막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비용 가격이 90이라고 하면 생산 가격 계산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비용 가격이 90일 때 자본의 개별 생산 가격은 비용 가격 더하기 평균 이윤이잖아요. 90 더하기 90에 대한 15%니까 103.5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초과 이윤이 10이 아니라 11.5다.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3번 볼게요. 예, 이어서 민병은 씨 부탁드립니다. 초과 이유는 한편에서는 상품이 일반적 시장 가격, 경쟁에 의해 개별 가격들이 평준화되는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의 결과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운동시키는 노동의 더 높은 개별적 생산성이 노동자들의 이익으로 되지 않고 노동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용주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실, 즉, 더 높은 개별적 생산성이 자본의 생산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의 결과다. 이 초과 이윤은 하나의 한계는 이 초과 이윤의 하나의 한계는 일반적 생산 가격의 수준이고 일반적 이윤율은 이것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은 일반적 생산 가격과 개별적 생산 가격 사이의 차이, 그리고 또 개별적 이윤율과 일반적 이윤율 사이의 차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 차이를 넘는 초과분은 생산물이 시장에 의해 규제되는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에서 판매되는 것을 전제한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5번으로 가죠.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둘째, 이상에서는 증기 대신 수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 이윤이 기타의 모든 초과 이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았다. 모든 정상적인 초과 이윤, 즉 부수적인 사업상의 거래나 시장 가격의 변동에 의한 초과 이윤을 제외한 것. 초과 이윤은 이 특수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개별 생산 가격과 이 생산 분야 전체의 자본에 대해 이 생산 분야에 투하된 총 자본에 대해
상품의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네, 여기까지는 뭐 다른 초과 이윤하고 뭐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사이, 이것이 이제 지대로 되는 이유에 대한 겁니다. 자, 정명호 선생님. 그런데 지금부터 그 구별이 나타난다. 수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자는 어떤 사정 때문에 초과 이윤, 일반적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 가격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초과분을 얻게 되는가. 첫째로 자연력이 수력 때문이다. 물을 증기로 전환시키는 석탄과는 달리 수력은 자연 그것에 의해 제공되며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가치를 가지지 않고 등가물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수력은 자연적 생산 요소이며 그것의 창조에는 아무런 노동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제조업자도 또한 자기에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노동을 더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자연력을 이용한다. 즉, 이 제조업자는 석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만 물이 자기의 상태를 변경시켜 증기로 전환되는 능력이나 증기의 탄력성 따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네, 뭐 자연적인 수력이 등장했는데 뭐 증기의 성질에 대해서도 지불하지 않지 않느냐, 증기기관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1번 보겠습니다. 민병은 씨. 이런 자연력이 노동자들의 필요 생활 수단의 생산을 저렴하게 하는 한 잉여 가치와 이윤을 증가시키며 이 자연력은 협업, 분업 따위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사회적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이런 자연력의 독점, 자연력이 일으키는 노동 생산성 향상의 독점은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자본에 공통적이다. 이 독점은 노동 생산물 중 임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비해 잉여 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독점이 위와 같은 일을 하는 한 일반적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초과 이윤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초과 이윤은 평균 이윤을 넘는 개별 이윤의 초과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력이라는 자연력의 사용이 초과 이윤을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력의 사용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외의 추가적인 요소들이 개입해야 한다. 네, 뭐 수력과 이제 증기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들지면서 자연력의 활용이라는 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초과 이윤을 창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6-2번으로 갈게요. 김나영 씨. 이와 반대로 자연력을 산업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필요 생산 수단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적 이윤율의 수준이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일반적 이윤율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차이다. 더욱이 어느 생산 분야의 개별 자본이 실현하는 초과 이윤은 우연한 차이를 제외한다면 각 생산 분야 사이의 이윤율 차이는 끊임없이 균등화되어 평균 이윤율을 낳고 있다. 비용 가격, 즉 생산 비용의 감축에서 생기며 이 감축은 다음과 같은 사정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한 것이다. 즉, 자본이 평균 규모보다 크게 사용되며 그리하여 생산상의 공비가 감소됨과 동시에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반적 원인들, 협업, 분업 따위 원인들이 더 큰 활동 무대에서 더 넓게 그리고 더 높은 강도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기능 자본의 규모와는 별도로 더 나은 작업 방법, 새로운 발명, 개량화된 기계, 화학상의 비법 따위, 즉 새로운 개량된 평균 수준 이상의 생산 수단과 생산 방법, 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비, 비법, 비법 따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비용 가격의 감축과 거기로부터 생기는
초과 이유는 기능 자본의 투하 방식에서 생긴다. 한편에서는 예외적으로 거대한 자본이 한 사람의 수중에 직접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사정은 동등한 대규모 자본이 평균적으로 사용된다면 작용할 수 없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자본이 특별히 생산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인데 이 사정은 예외적인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거나 더 발달한 생산 방식에 의해 추월당하면 작용할 수 없게 된다.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자본론 1권에서 공부한 특별잉여 가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자, 특별잉여 가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외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이제 달성한 자본이 사회적 가치와 개별 가치 사이에 이제 차이로부터 얻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영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영속적인 게 아닌데 지금 이 폭포의 경우는 다르다. 예, 라는 이야기입니다. 6-3번입니다. 다시 정명호 선생님. 결국 이 경우 초과 이윤의 원인은 자본 그것, 이 자본이 움직이는 노동도 포함, 그것에 내재하는 것, 자본 사용량의 차이든 자본의 더 능률적인 사용이든 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생산 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투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자본들의 경쟁은 이런 차이를 점점 더 없애는 경향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의 결정은 똑같이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하는 것을 강제하며 상품들의 저렴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폭포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 이윤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가 고용하는 노동의 높은 생산성은 자본과 노동 그것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자본과 노동과는 구별되지만 자본이 합쳐진 것도 아니며 자연력의 단순한 사용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높은 생산성은 자연력의 이용과 결부된 노동의 더 큰 자연 발생적 생산성에서 생긴다. 그런데 이 자연력은 동일한 생산 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이에 증기 탄력이 아니며 따라서 자본이 이 생산 분야에 투하한다고 되어 하여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력은 아니다. 예, 모든 토지에 폭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토지의 자본을 투하한다고 해서 없던 폭포가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잉여 가치와 이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위영은 씨 6-4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이 자연력은 폭포와 같이 특수한 장소와 이곳의 부속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독점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더 큰 노동 생산성을 낳는 이 자연 조건은 모든 자본이 물을 증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자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자연 조건은 일정한 장소에만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며 그것이 없는 곳에서 일정한 자본 지출에 의해 생산될 수는 없다. 이 자연 조건은 노동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 기계, 석탄 따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토지 조각의 특정한 자연 조건과 결부되어 있다. 폭포를 점유한 제조업자는 다른 제조업자들에 의한 이 자연력 이용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토지는 제한되어 있으며 수력을 포함하는 토지는 더욱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자연적 폭포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력의 양은 더 증가할 수 있다. 폭포의 동력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 폭포의 수로를 인공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 수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용하기 위해 물레방아를 개량할 수 있으며 보통의 물레방아가 물의 공급에 적합하지 않으면 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연력의 점유는 그 점유자의 수중에서 하나의 독점 투하 자본의 높은 생산성의 조건, 자본 그것의 생산 과정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 독점을 형성하는데 이처럼 독점될 수 있는 자연력은 언제나 토지와 결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자연력은 이 생산 분야의 일반적 조건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예. 예. 독점될 수 있는 자연력이 토지와 결부되어 있고, 이것은 재생산이 이제 불가능하고 자본 투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5번 읽겠습니다. 김나영 씨. 이 폭포가 그것이 위치한 토지와 함께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수중에 있다고 가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폭포에 자본을 투하하여 폭포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는 폭포의 이용을 허락하든지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는 폭포를 창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폭포의 이용에서 생기는 초과 이유는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점할 수 있으며 독점되어 있는 자연력을 자본이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 이유는 지대로 전환한다. 즉, 초과 이유는 폭포의 소유자에게로 들어간다. 폭포의 소유자에게 제조업자가 폭포의 사용 대가로 매년 10원, 11과 2분의 1원을 지불한다면 제조업자의 이유는 이제 15원, 13과 2분의 1원으로 되는데 그것은 그의 지금의 생산 비용 100원, 90원에 대한 15%이다. 그는 증기를 사용하는 다른 자본가들과 동등한 처지, 나은 처지는 아니더라도 처지에 있다. 자본가 자신이 폭포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는 여전히 10원, 11과 2분의 1원의 초과 이윤을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폭포의 소유자로서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초과 이윤이 그의 자본, 그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본에서 분리될 수 있고 독점될 수 있으며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자연력에 대한 그의 처분권에서 생긴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특별잉여 가치 자체가 경쟁의 결과로 이제 지속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이 예외적으로 높은 생산성이 이제 토지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본 투하가 이제 제한된다는 사실이 지대가 이제 발생하는 예, 이유다라는 거죠. 네, 7번입니다. 정명호 선생님. 실제로 이 지대가 항상 차액 지대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지대는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의 결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어진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지대는 독점적 자연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자본의 개별 생산 가격과 해당 생산 분야 일반에 투하된 자본의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차익으로부터 언제나 생기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그 차액지대라는 게 시장 생산 가격과 개별 생산 가격의 차이로부터 생긴다라는 거죠. 네, 8번입니다. 그다음에 김병은 씨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이 지대는 투하 자본 또는 이 자본에 의해 취득되는 노동의 생산성의 절대적 상승, 이것은 상품 가치를 감소시킬 뿐이다. 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분야의 특수한 개별 자본의 생산성이 이 예외적이고 유리한 자연 조건으로부터 배제된 자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만약 예컨대 증기의 사용이 수력의 사용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하며 이 점이 석탄은 가치를 가지지만 수력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수력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초과이윤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어떤 지대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9번입니다. 김나영 씨. 셋째로 자연력은 초과 이윤의 원천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의 자연적 토대이다. 왜냐하면 자연력은 그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 생산성의 자연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의 담당자이지만 교환 가치의 원인은 아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 가치가 노동 없이 획득될 수 있다면 그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용 가치도 가지지 않는 물건은 교환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만약 각종의 다른 가치들이 생산 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으며 그리고 각종의 개별 생산 가격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는다면 폭포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단순히 폭포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 가격들의 가격을 저하시킬 뿐이며 상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윤 부분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이 고용된 노동의 자연적 사회적 생산력을 자기의 것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면 상승된 노동 생산성 일반이 잉여 가치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좋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정미옥 선생님. 넷째로 폭포가 있는 토지의 소유는 잉여 가치, 이윤 중 폭포의 도움으로 생산되는 부분, 따라서 또 상품 가격의 그 부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 초과 이유는 토지 소유가 없는 경우, 예컨대 폭포가 위치한 토지를 제조업자가 주인 없는 토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는 초과 이윤으로 전환되는 가치 부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폭포 소유자로 하여금 이 초과 이윤을 제조업자의 주머니로부터 자기의 주머니로 옮겨놓게 할 따름이다. 토지 소유는 이 초과 이윤 창조의 원인이 아니라 이 초과 이윤을 지대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 이윤 또는 상품 가격의 이 부분이 토지 소유자 또는 폭포 소유자에 의해 취득되는 것의 원인이 따름이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김미영호 씨 차례네요. 다섯째로 폭포의 가격. 토지 소유자가 폭포를 제3자나 제조업자 자신에게 판매하는 경우 받게 될 가격은 비록 제조업자의 개별 가격에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당 상품의 생산 가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대가 증기기관에 의해 생산되는 같은 종류의 상품들의 생산 가격, 이것은 폭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생산 가격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폭포의 가격은 진정한 경제적 관계를 숨기는 불합리한 표현이다. 폭포는 토지 일반이나 모든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대상화된 노동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가격,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화폐로 표현된 가치에 불과하다.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가치가 없으면 화폐로 표현되어야 할 것도 당연히 없다. 폭포의 가격은 자본화된 지대에 지나지 않는다. 예, 쭉 이렇게 나왔죠. 자, 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폭포 자체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데 가격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앞서 이제 봤던 토지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토지 소유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개별 이윤과 평균 이윤 사이의 차액을 획득하게 해준다. 매년 반복하여 이렇게 획득되는 이유는 자본화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자연력, 그것의 가격이 나타나게 된다. 폭포의 이용이 매년 10원씩 제조업자에게 초과 이윤을 낳고 평균 이자율이 5%이라면 이 10원은 자본 200원의 연간 이자를 대표하게 된다. 폭포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해주는 연간 10원의 이런 자본화, 여기에서는 200원. 자본화가 폭포 그것의 자본 가치로 나타난다. 폭포 그것이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폭포의 가격은 징수한 초과 이윤이 자본주의적 계산 방식에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곧 분명히 드러난다. 즉, 가격 200원은 초과 이윤 10원에 20년을 곱한 것을 표시하지만 이 폭포는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그 소유자로 하여금 매년 10원씩 30년 또는 100년 등 불특정 기간에 걸쳐 징수하게 해주며 반대로 수력에는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생산 방법이 증기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의 비용 가격을 100원에서 900원으로 저하시킨다면 초과이윤이나 지대나 흑표의 가격이 사라져 버린다는 점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차익시대를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막스가 이제 폭포의 예를 들었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진행되는 분석은 이제 농업에서의 차익시대입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진행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토지의 비옥도나 이제 위치에 따른 이제 차이가 동일한 크기의 자본을 투하했을 때도 서로 다른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확량이 달라져요. 생산성에 이제 차이가 나는데, 역시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토지가 자본 투하에 대한 지금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익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스가 먼저 리카도의 이제 지대 이론을 막스가 이제 사역지대를 설명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일단 리카도가 이제 이룬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대는 언제나 두 균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의 사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생산물 사이의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더 엄밀하게는 이제 동등한 면적의 이제 토지에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1-1번 보겠습니다. 자, 정명호 선생님 1-1번 읽어주십시오. 바꾸어 말해 초과 이윤은 유통 과정에서 우연한 상황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건에서 생긴 것이라면 언제나 두 개의 동등한 양의 자본, 노동의 생산물 사이의 차익으로서 생산되며 이 초과 이윤은 두 개의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이 동등한 면적의 토지에 투하되어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지대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초과 이윤이 반드시 동등한 자본 투하량에 의한 동일하지 않은 결과에서 생겨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크기의 자본이 다른 투자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자본의 동등한 부분, 각 자본의 부분,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낳아야 한다. 즉, 이윤율은 달라야 한다. 이것은 모든 자본 투자 부분 분야에서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적 전제다. 다음으로 이 초과 이윤이 지대 형태, 이윤과 구별되는 형태로서의 지대 일반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전환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민병헌 씨 읽어주십시오. 먼저 동일한 면적의 각종 토지에 투하되는 같은 양의 자본이 생산하는 불균등한 생산물 또는 토지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동등한 크기의 토지에 대해 계산된 것을 고찰해 보자. 이와 같은 생산물의 불균등을 야기하는 두 개의 일반적인 원인, 자본과는 무관한 것은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것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토지의 비옥도와 이 토지의 위치다. 이 위치는 식민지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계속적인 경작 순서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다. 예, 좋습니다. 비옥도와 위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김나영 씨. 물론 차액지대의 이 두 개의 다른 원인들, 비옥도와 위치, 원인들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어떤 토지가 위치는 매우 좋지만 비옥도는 매우 낮을 수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나라의 토지가 처음으로 개간될 때 비옥한 토지로부터 나쁜 토지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생산 일반의 발달은 한편에서는 지방의 시장들을 조성하고 운수 통신 수단의 건설에 의해 위치를 개선하기 때문에 사익지대의 원인으로서의 위치를 균등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을 제조업에서 분리시키고 큰 생산 중심지를 만들어 농촌을 상대적으로 고립시키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의 차이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 좋습니다. 여기서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리카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약한 토지부터 나쁜 토지로 순서대로 개간이 된다고 하는데, 예, 위치 때문에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읽겠습니다. 정명호 선생님. 각종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미치는 이런 모든 영향은 결국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 즉, 경제적 비옥도에 관한 한 노동 생산성의 수준, 이 경우 노동 생산성은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를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농업의 능력을 가리키며 이 능력은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다. 노동 생산성의 수준은 토양의 화학적 구성과 기타의 자연적 속성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의 한 계기를 이룬다는 점이다. 네, 그래서 농업의 이제 발전 수준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상승하는 순서, 저하하는 순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열등한 토지부터 비옥도가 높은 토지로 순서대로 경작하는가 또는 반대로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발췌한 거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뭐 막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텍스트에 있는 표가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텍스트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 복잡한 표는 아니에요. 네, 요거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투하 자본이 50이에요. 그리고 평균 이윤율이 20%로 주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역시 투하 자본과 비용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평균 이윤율이 20%니까 모든 토지를 경작하는 차지농업가들이 60만큼의 생산 가격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생산량이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똑같이 50만큼의 자본을 집어넣는데 A에서는 한 가마가 생산되고 B에서는 두 가마, C에서는 세 가마, D에서는 네 가마가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가장 열등한 토지에서 생산된 한 가마도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곡물에 대한 수요가 이제 10가마이기 때문에 A 토지도 경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A 토지가 경작이 되려면 A 토지를 경작하는 차지농업가가 평균 이윤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A 토지에서 생산된 상상물의 이제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생산 가격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등한 조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생산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이 원리가 작동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3권 2편에서 시장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게 항상 이제 무조건적인 평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열등한 조건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가 시장 가치로 된다라고 하는데 생산가격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열등한 토지에 생산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 여기서 이제 한 가마가 60원에 팔려야 되니까 이게 시장 생산 가격이 됩니다. 이제 다른 것들도 전부 다 60원에 팔리니까 B에서는 두 가마가 생산돼서 가격 총액이 120원, C는 180원, D는 240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초과 이윤이 A는 발생하지 않지만 B, C, D에서는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된다? 지대로 된다라는
라는 이제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초과 이윤이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차익지대로 귀속이 되는데 이게 이제 차익지대 1입니다. 예, 요런 내용이죠. 예. 그런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막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민병헌 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지대 1에 대한 분석 결과 1. 각각의 순서는 그것의 형성 과정이 어떠하였든 완성된 상태에서는 언제나 하강하는 순서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대를 고찰하는 경우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최대 한도의 지대를 낳는 토지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지대를 낳지 않는 토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지대를 낳지 않는 최열 등지의 생산 가격이 항상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다. 3. 차액지대는 위치를 무시하면 토지 종류의 자연적 비옥도, 이것은 그때그때의 농업 발달 수준에 따라 주어져 있다. 비옥도의 차이에서 생긴다. 즉, 차액지대의 발생은 최우등지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불균등한 토지에 동등한 자본이 투하되어 불균등한 생산물을 낳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4. 차액지대와 등급별 차액지대의 존재는 5등지에서 열등지로 진행하는 하강 순서에 의거할 수도 있고 열등지에서 우등지로 진행하는 상향 순서에 의거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하강과 상향이 교차되는 것에 의거할 수도 있다. 5. 차액지대는 그 형성 방식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불변, 등기, 하락 모두를 동반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경작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 막스가 이야기하면서 리카도를 비판을 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김나영 씨. 이리하여 우리는 차액지대에 관한 잘못된 관념, 이것은 아직 웨스트, 웰더스, 리카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차액지대는 점점 더 열등한 토지로의 진행 또는 점점 저하하는 농업 비옥도를 반드시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차액지대는 점점 더 비옥한 토지로의 진행에서도 생길 수 있으며 무등지가 이전의 최열등지를 대신하여 최하위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농업이 꾸준히 진보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차액지대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각종 토지들의 불균등성이다. 생산성의 발달이 고려되는 경우 차액지대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총 경작지의 절대적 비옥도의 향상이 이 불균등성을 철폐하지 않고 그것을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또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리카도는 항상 토지의 경작 순서가 비옥한 토지로부터 점점 더 열등한 토지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막스는 이게 다양한 이유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예, 그 비옥한 토지지만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한 땅과 그다음에 비옥도는 떨어지지만 교통이 엄청나게 편리한 땅이 있으면은 열등지가 먼저 경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한 토지 옆에 이제 열등지가 군데군데 섞여 있는 경우는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김에 이것도 한꺼번에 경작하게 된다라는 거에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호 선생님. 네. 차액지대 일반에 관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 가치가 항상 총 생산량의 총 생산 가격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초이를 예로 들어보자. 총 생산량 10가마는 600원으로 판매된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생산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10가마의 진정한 생산 가격은 240원인데 600원으로 250%나 높게 판매되며 한 가마의 진정한 평균 가격은 24원인데 시장 가격은 60원이므로 250%나 높다. 무슨 소리냐? 앞서 우리가 이제 봤던 표가 있는데, 실제로
각각의 이제 그 토지에 자본을 투하한 자본가들이 평균 이윤을 실현하려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B, C, D의 경우 생산 가격 그 평균 이윤만 얻고자 한다라면 60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B의 생산물은 가마당 30원에 C에서는 20원에 D에서는 15원만 받더라도 생산 가격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8-1번입니다. 민병헌 씨.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경쟁을 통해 실현되는 시장 가치에 의한 규정이다. 하나의 허위의 사회적 가치, 시장 가치 마이너스 진정한 생산 가격을 생산하는 것은 경쟁이다. 이 허위의 사회적 가치는 농산물이 따라야 하는 시장 가치의 법칙으로부터 생긴다. 생산물, 그리고 토지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결정은 사회적 행위, 비록 사회에 의해 의식적으로든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행위이며 따라서 그 결정은 토지나 그 비옥도의 차이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생산물의 교환 가치에 의거하게 된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8-2번입니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8-3번까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의 자본주의적 형태가 철폐되고 사회가 계획에 따라 일하는 의식적인 연합으로 조직된다고 생각하면 열가마의 밀은 24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동등한 양의 독립적인 노동시간을 대표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밀을 그것에 포함한 진정한 노동시간의 2와 2분의 1배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계급의 토대, 지대는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외국에서 온 수입에 의해 생산물이 동등한 금액만큼 저렴하게 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현재의 생산 양식을 유지하면서 차액지대가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불변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연합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에도 토지 생산물의 가치는 불변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들이 동일한 시장 가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들 사이에 상품 교환에 입각하고 있는 생산의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방식이다. 소비자로서의 사회가 농산물에 대해 너무나 많이 지불하는 것은 농산물의 가격을 통해 농업 생산에 분배되는 사회의 노동시간이 그것에 상당하는 생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사회 일부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익이 된다. 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제 일물일가의 원칙이 관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하는 게 시장 가치가 총생산 가격을 초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차익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허위의 사회적 가치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관해 가지고 실제로 막스주의 경제학 전공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주장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잉여 가치처럼 더 많이 생산된 가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전된 그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이전설이라고 부르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농업 부문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열등한 부분에서 이전받은 것이다라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다른 부분, 농업의 다른 부분에서 이전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순수 유통 비용 공부하면서 공비라는 개념을 공부했는데 이건 이제 공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중에서 소비자로서의 사회가 농산물에 너무나 많이 지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생산에 분배되는 사회의 노동 시간이 그것에 상당하는 생산물을
생산하지 이제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제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가치라는 게 상품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농업 부문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에 대해서 사회가 가치 또는 생산 가격보다 이제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주장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문 간 이전설이 이제 제일 타당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런 정도이겠네요. 자, 이게 이제 사역지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대가 어떤 식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보충 설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쭉쭉 넘어가고 사역지대의 두 번째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우리 목표가 완료가 됩니다. 40장 1번입니다. 정명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40장 차액지대의 제2 형태, 차액지대 2. 지금까지 우리는 차액지대를 비옥도가 다르지만 같은 크기의 토지 면적에 투하된 같은 금액의 자본이 낳는 생산성 차이의 결과로서만 고찰하였다. 차액지대 1. 그리하여 차액지대는 지대를 낳지 않는 최열등지에 투하된 자본의 투입과 5등지에 투하된 자본의 수익 사이의 차액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경우 자본 투하는 다른 토지에서 서로 나란히 진행되며 따라서 각각의 새로운 자본 투하는 경작의 확대와 경작 면적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차액지대의 그것은 결국 토지에 투하된 같은 금액의 자본들의 생산성 차이의 결과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생산성을 가진 자본액들이 동일한 토지에 차례차례로 투하되는 경우 차액지대 2와 그 자본액들이 다른 토지들에 서로 나란히 투하되는 경우가 각각의 자본의 생산량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는 한 무엇이 다른가? 예, 자, 사익지대 1은 동일한 토지에 한 번씩만 자본 투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익지대 2는 이른바 집약적인 농법인 거죠. 동일한 토지에 추가적으로 자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리카도는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혀 다른 거죠. 자, 일단 초과 이윤의 형성에 관한 한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차이는 이제 뭐냐면은 이것들이 이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초과 이윤을 이전시키는 형태가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동일한 토지에 계속 자본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득이 차지 기간 내에는 차지농업가에게 될 것으로 되지만 차지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이제 37장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의 몫으로 이제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5번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그냥 읽어보는 게 나을까요? 예. 예, 그냥 이제 읽어보는 게 낫겠네요. 네. 5번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병헌 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타액지대 2를 고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차액지대 2의 토대와 출발점은 역사적으로뿐 아니라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 그 운동을 문제로 삼는 한 차액지대 1, 서로 다른 비옥도와 위치를 가진 토지들을 나란히 동시적으로 경작하는 것 또는 총 농업자본의 다른 구성 부분들을 질적으로 다른 토지들에 나란히 동시적으로 투하하는 것이다. 둘째, 차액지대 2의 경우 비옥도 차이 이외에 차지 농업가들 사이에 자본과 신용 이용 능력의 분배상 차이가 추가된다. 진정한 제조업에서는 각 생산 분야마다 경영 규모의 최소한도 따라서
자본의 최소 규모가 설정되며 이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또한 각 생산 분야마다 이 최소한도를 초과하는 표준적인 평균 자본액, 대다수의 생산자들이 스스로 처분하고 있는 평균 규모, 평균 자본액이 존재하며 이 평균 이상의 자본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자본은 평균 이윤조차 얻지 못한다. 예,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 분야에서도 자, 평균적인 수준의 이제 자본을 집어넣어야 이윤이 제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농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죠. 5-1번입니다. 김나영 씨.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농업을 오직 천천히 불균등하게 장악할 뿐인데 이것은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고전적인 나라인 영국에서 볼 수 있다.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수입량과 그것의 영향이 제한되어 있는 한 곡물의 시장 가격은 열등지의 생산 조건이 평균보다 불리한 생산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 생산자들의 수중에 농업 투하 자본 총액의 한 큰 부분, 그리고 농업을 위해 기능하는 자본 총액의 한 큰 부분이 있다. 예컨대 농민은 자기의 작은 분할지에 대량의 노동을 투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노동은 생산성 향상의 객관적인 사회적 물질적 조건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이런 조건을 빼앗겼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진정한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들은 초과 이윤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초과 이윤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에서도 제조업에서처럼 균등하게 발달하면 사라질 것이다. 예. 그래서 보면은 어 자기가 이제 임차한 토지에 자본을 충분히 투하하지 못하는 그런 인제 소차지 농업가 내지는 인제 소작농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인제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읽을게요. 네. 정명욱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지대 일반인, 특히 형태 2가 형태 1과 결부되는 경우 일으키는 매우 복잡한 조합을 알 수 있는데 리카도는 이것을 매우 일면적으로 그리고 매우 단순하게 취급하고 있다. 비경작지에 추가로 투하되는 자본들의 생산량 감소가 생산 가격의 인상, 이윤율의 저하, 더 큰 차익지대의 형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마치 A보다 열등한 토지가 시장 가격을 지배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토지에서 차익지대가 증대할 것이다. 이 리카도는 유일한 경우이고 정상적인 경우라고 여겼으며 그리하여 차익지대 이윤 형성을 단순히 이 경우로 결론 내려버렸다. 예. 좋습니다. 자, 리카도가 인제 가정한 게 이른바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이잖아요.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무조건 하락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수업 자료에 있는 노트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게 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인제 슬라이드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텍스트를 쪼끔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 인제 수정을 해서 올려 놨어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뭐 새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내용들을 인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인제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래서 인제 뭐 리카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부르주아지의 대변자로서 공물법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서 비교 우위론과 임금 상승 이윤 압박설을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임금 상승 이윤 압박설의 인제 근거 중에 하나가 차익지대론이었잖아요. 물론 인제 이거 말고도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잉여 가치율이 증대하더라도 이윤율이 저하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지 못했다라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우린 6편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차익지대론에 대한 비판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거나 불변이거나 상승할 때 생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자, 얼핏 봐서는 단순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 각각의 이 세 가지 경우에 또 생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최소한 9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요. 예. 자, 근데 이제 리카드는 어떤 경우만을 상정했다?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해서 시장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을 당연하고 유일한 것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전혀 틀린 얘기였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제 추가 투자가 결국 차액지대의 증가와 토지 가격의 이제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이제 없는 건데, 그걸 이제 그 숫자 예로 그 막스가 그, 에, 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제 막스가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41장부터 44장까지를 집필을 했는데 이 표들이 좀 일관적이지 않고 이제 난삽했어요. 그래서 편집자인 엥겔스가 이제 독자를 구원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 그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발췌문에 보면은 엥겔스가 이제 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 요것들도 지금 이전 요것들은 이제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어제 수업에서는 이걸 이제 따로 옮겨 놓지 않다가, 예, 어차피 이제 이것들을 어제 수업에서 이 텍스트를 보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옮겨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읽으시면은, 예, 됩니다. 예. 근데 뭐, 굳이 이제 그 텍스트가 없어서 껄끄러우시면은 이거를 이제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보죠. 네. 자, 네, 지금 민병헌 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세요? 네. 엥겔스 이 제43장의 경우 원고에는 오직 제목만 있고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집자인 내가 완성시켜야만 하였다. 또한 나는 차액지대 2의 3개의 주요한 경우들과 9개의 부차적인 경우들에 관한 위의 연구 전체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내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원고의 예들은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 첫째로 그 예들은 동일한 면적에서 1대 2대 3대 4의 비율로 생산물을 낳는 토지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서 가정들과 계산들을 전개시켜 나가면 매우 무리한 숫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 예들은 전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 비옥도의 비율이 1대 2대 3대 4 따위인 경우 지대의 비율은 0대 1대 2대 3 따위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비옥도의 시리즈로부터 지대의 시리즈를 곧 도출하려고 하며 총 수입이 2배, 3배 따위로 되면 지대가 2배, 3배 따위로 된다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비옥도, 총 수입의 비율이 n대 n 플러스 1대 n 플러스 2대 n 플러스 3대 n 플러스 4인 경우에는 지대의 비율은 언제나 0대 1대 2대 3대 4이다. 지대의 비율은 비옥도의 절대 수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 없는 토지를 0으로 계산한 비옥도의 차이에 의존하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여기에 추가를 했어요. 뭐 별거 아닙니다. 요 내용 9번, 9-1번하고 9-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스가 원래 썼던 이제 표가 조금 이제 난삽하기 때문에 엥겔스가 표를 완전히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표 11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표 11은 우리가 앞서 봤던 차액지대 1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숫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토지 종류가 5개고요.
투하 자본은 50이고 평균 이윤율 20%이기 때문에 생산 가격은 역시 60입니다. 근데 이제 A, B, C, D, E가 전부 다 이제 뭐 10가마, 12가마, 14가마, 16가마, 18가마가 생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A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마당 6원에 팔리고 똑같이 A가 최열등지 A가 평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장 생산 가격이 개별 생산 가격 6원과 동일하니까 전부 다 6원에 팔리면서 B, C, D, E에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이것이 이제 지대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차액지대 1인데 각각의 토지에 이제 추가 투자가 행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표 12번을 이제 보시면은요. 혹시라도 이제 책을 구입하신 분은 이 표 12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책에 오식이 있어요. 숫자가 잘못됐어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서로 이제 수십 개씩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예, 출판되고 나서 이제 책을 딱 받아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이제 91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그 생산량에서 A는 10 더하기 10은 20이 맞은데요. B, C, D도 다 똑같이 돼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2 더하기 12는 24, 14 더하기 14는 28, 16 더하기 16은 32, 18 더하기 18은 36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예,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나중에 고치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제 보면은 자, 똑같이 50원의 자본을 두 번에 걸쳐서 투하한 겁니다. 그래서 2차 투자의 생산성을 보니까 A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처음에 50원 넣어서 10가마 나왔는데 두 번째 50원에서도 10가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B, C, D도 12가마, 12가마, 14가마, 14가마, 16, 16, 18, 18 이렇게 해서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생산 가격도 불변인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 13 같은 경우 보면은 T열등지 A에는 추가 투자가 없는 상황인데 B, C, D, E를 보니까 추가 투자의 결과로 생산량이 감소했어요. 생산성이 이제 하락했잖아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생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최열등지인 A에 추가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생산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 14를 봤을 때 표 14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했지만 최열등지에 추가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불변인 상황. 그다음에 표 15 같은 경우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증대한 경우입니다. 그럼 생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데 이때도 역시 이제 최열등지에 추가 투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생산 가격은 불변이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가보면은 자, 표 16 같은 경우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은 불변이잖아요. 12, 12, 14, 14 이렇게 가니까. 근데 최열등지였던 A가 이 과정에서 탈락했어요. 추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서 최열등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돼서 A가 탈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최열등지가 된 게 이제 B니까 B를 기준으로 생산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가마당 5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임에도 생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더라도 생산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게 아니라 지금 생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죠. 앞서도 마찬가지고요. 표 16도. 자, 17번.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했지만 최열등지 A가 하락하면서 시장 생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표 18 보면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증대하면서 시장 생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고요. 자, 19번부터는 생산 가격이 이제 증대한 경우인데요. 상승한 경우인데, 자, 이 경우는 추가 투자를 했더니 두 번째 투자는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가마당 판매 가격, 생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표 20이 이제 전형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해서
생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다음에 표 21은 첫 번째 투자의 생산성은 감소하고 두 번째 투자의 생산성은 증대했는데 평균해서 내보니까 어쨌거나 생산 가격이 증대했더라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표 20에 해당하는 게 리카르도가 상정했던 유일한 경우다라는 거죠.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무조건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인데 여러 가지 경우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표 22 보면은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데 생산 가격이 하락했어요. 왜 그러느냐? 기존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라는 거죠.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가. 그래서 그보다 더 열등한 새로운 토지 스몰 A가 경작되면서 생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 23의 경우도 역시 이제 더 열등한 토지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한 경우, 24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열등지가 새로운 최열등지가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생산량이 생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됩니다. 뭐 스토리가 대충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나영 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표들로부터. 음, 어, 919쪽 보이시나요? 119. 아, 이런,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으셨죠? 제가 이제 이상한 거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제가 계속 표를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 기준이 되는 표가 뭐였냐면은 이 표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차익시대 1 공부하면서 그 했던 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최열등지가 A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10, 12, 14, 16, 18로 됐습니다. 투하자본 50원, 평균 이윤율 20%이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60입니다. 그래서 가마당 6원에 팔려야 A를 경작하는 차지농업가가 농업자본가가 평균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 생산 가격이 6원이니까 B, C, D, E도 똑같이 이제 가마당 6원에 팔리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그것이 지대로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근데 이 토지들에 이제 추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 12, 이거 이제 숫자로 고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모식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그래서 A는 10 더하기 10이 만든데 B는 12 더하기 12는 24. C는 14 더하기 14는 28. D는 16 더하기 16은 32. E는 18 더하기 18은 36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산 가격이 일단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장 생산 가격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A에 처음 50원을 집어넣었을 때의 생산량과 두 번째 50원을 집어넣었을 때 생산량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면서 생산 가격도 불변인 이런 상황들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고 생산 가격도 불변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표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했잖아요. 보면은 BCD에서. 근데 생산 가격이 불변이에요. 왜? 최열등지 A에는 추가 투자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 자, 추가 투자의 생산성은 하락하지만 시장 생산 가격은 불변인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표 14의 경우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지만 최열등지 A에서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은 앞서와 같은 경우고요. 표 15의 경우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생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데 하필 또 최열등지에는 추가 투자를 안 해서 시장 생산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가 투자의 시장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예요. 자, 표 16번은 그 추가 투자의 결과로 최열등지 A에서의 생산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A가 탈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B가 새로운 최열등지로 되고 그 결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았지만 시장 생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표 17의 경우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감소했어요. 근데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했는데 시장 생산 가격은 오히려 이제 하락한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왜? 최열등지가 탈락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뭐 18 같은 경우는 뭐 최열등지에도 추가 투자를 한 상태인데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 생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입니다. 자, 19번부터는 생산 가격이 이제 증대한 경우인데요. 19번은 추가 투자를 했더니 오히려 1차 투자의 생산성이 이제 낮아져 가지고 시장 생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다음에 자, 표 20번이 리카도가 상정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생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표 21은 초기 투자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추가 투자의 생산성은 증대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생산 가격이 상승했더라. 표 22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은 불변인데요. 생산 가격이 상승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추가 투자를 해도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열등한 토지 스몰 A를 경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거나 23과 같이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상승하더라도 더 열등한 토지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시장 생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919쪽 보면 됩니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이제. 이상의 표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지대의 시리즈는 지대 없는 토지,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를 0으로 한 비옥도 차이의 시리즈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점이다. 지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 수입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의 차액이다. 각종의 토지가 에이커당 1, 2, 3, 4, 5, 5가마를 낳든 11, 12, 13, 14, 15, 15가마를 낳든 지대는 순차적으로 0, 1, 2, 3, 4 가마 또는 그것의 화폐액이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토지에 투자가 반복되는 경우에 지대 총액에 생기는 결과다. 예, 좋습니다. 여기서 뭐 시리즈라고 이제 그 번역이 돼 있는데 수열입니다, 수열. 우리한테 이제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 하면 수열이에요, 수열. 자, 그다음에 뭐 이건 앞에서 엥겔스가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이게 절대적인 비옥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게 투자가 반복되는 경우 지대 총액에 생기는 결과다라고 했는데 앞서의 이제 표들을 쭉 살펴보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요걸 정명욱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부터요. 요컨대 모든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의 대다수에서 지대는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지대를 낳는 토지의 에이커당뿐 아니라 특히 지대 총액에서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건너뛰고요. 그러므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자본이 토지에 투하되면 될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농업과 문명 일반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단 경작된 모든 잠시만요.
예, 동료의. 모든 종류의 토지가 계속 경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에이커당 지대의 크기와 지대 총액은 그만큼 더욱 커지며 그리고 사회가 초과 이윤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공물은 그만큼 더욱 커진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민정은 씨 지금 읽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네, 부탁드립니다. 이 법칙은 대토지 소유 계급, 대토지 소유자입니다. 네. 소유자 계급에 놀랄 만한 생명력을 설명해 준다. 이 사회 계급은 어떤 계급보다 낭비적인 생활을 하고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사치에 몰두하는데도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빚을 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에 투하되는 타인의 자본이 자본가가 이 투자로부터 얻는 이윤에 비할 바 없이 큰 지대를 이 계급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예, 이게 이제 지주계급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건재한 이유인데, 뭐 엥겔스는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잉글랜드 영국에서 결국 이제 농업을 지금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대륙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토지 소유자들이 몰락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실은 이제 농업용 토지보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이제 토지, 그 건축지, 가 이제 그 상업이나 이제 건축지 이 시대라는 것들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조물주위에 이제 간물주들이 계실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 투자를 하면 차익지대가 증가하고 토지 가격도 이제 상승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앞서 나왔죠. 예, 기존의 차지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차지 농업가가 그 추가 투자에 대한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데 이 차지 계약이 갱신되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이것을 지대로 이제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초과 이윤 자체가 애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투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본 투하를 할 수 없는 예, 토지 그 차지농업가들 또는 이제 소농들 내지는 이제 그 소규모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지대를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장사를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손님도 많이 오는 가게를 키워놨더니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나가라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대를 임대료를 엄청나게 이제 높게 부르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정확히 이런 원리에 의해서 관철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실제로 그 앞서 제일 처음에 이 배열 순서에 관해서 이 편집 순서에 관해서 그 3권 6편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아주 언급한 내용들이 잠깐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 엥겔스가 이걸 이제 편집할 때 이 6편의 이제 장의 배열 순서가 원래 초고의 순서하고 이제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어, 실제로 이 초고 중에 일부에 이런 식의 이제 메모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메모를 기준으로 해서 엥겔스가 초고를 재편집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자본론 3본 6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차익지대까지 공부를 했어요.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절대지대, 그리고 건축지, 광산지대, 토지가격, 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47장이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죠. 보통 4편하고 5편 공부했을 때도 4편, 5편의 마지막 장이 전부 다 역사적인 부분이었는데, 지대와 관련해서도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